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건물과 문화재만 남아있어요. 저희는 거기를 관광으로 가죠. 근데 정말 거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고 어떤 정신들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걸 보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일을 해보니까 먹는 거더라고요. 어떻게 먹고 살았냐. 사실 과거엔 더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가서 그냥 막 그런 거 생각할 여력도 없이 보잖아요. 청소년들한테는 보려면 그냥 다분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음식을 통해서 좀 전달을 해줘야 되겠다. 우리가 고춧가루가 들어오고 밀가루가 들어오고 뭐 후추가 들어오고 이게 다 정치사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좀 스토리를 제가 전달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진지박물관이 하게 됐습니다. 다음까지 오시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박 얼굴 싹 바쁘신데 자 한번 그러면 볼까요? 자 넘겨주세요. 근데 저희가 지금 아카데미 진지박물관에서 뭐냐면 바로 충북의 음식을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북의 지형과 역사이거든요. 그 지형이 어떻게냐 환경에 따라서 식재료가 다 차이가 나니까요. 오늘 간략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충북은 내륙이에요. 바다에 접하지 않는 유일한 내륙 도시예요. 그래서 뭐가 발달했냐면 산길하고 강을 따라 물길이 발달했어요. 근데 음식을 얘기할 때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얘기를 하나 전해주시고요. 다음. 예, 볼까요? 제일 대표적인 남한강이 있죠. 예, 남한강 제일 유명한 물고기가 뭐예요? 알고 계시게? 쏘가리가 있죠. 네, 쏘가리가 문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금강. 자, 불러볼까요? 네, 이렇게 배를 타고 올라가고 금강. 네. 사실은 사찰의 스님들이 움직일 때 유적 조사를 해보면요, 이 남한강에 60km 간격을 두고 사찰이나 원지가 있었다는 그 결과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게 하루에 60km인 거예요. 60km마다 스님들이 머물 수 있는 지금의 여인숙이나 뭐 민박집 같은 데 오겠죠. 아예 사찰에서 그 원을 했잖아요. 사찰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찰을 볼 때 남한강과 여주 신력산부터 시작해서 그 키로를 계산해 보면 60km마다 이동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금강이 있죠. 예, 옥천, 영동. 자, 금강 물어볼까요? 한 번 더 물어주면 네, 금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을 띄고 문화가 완전히 틀려요. 남한강과 금강과 민속 문화가 틀려요. 특히 금강은 뭐냐면 돌이 잔자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잔자갈들을 이렇게 쌓아서 만든 그 민간신앙 그런 탑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지금도 그런 문화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문화를 얘기할 때 그 다음에 우리 붕어하고 굉장히 중요한데 1980년대에 전기도 만들어야 되고 막 개발이 막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댐을 많이 만들어요. 이 댐에 붕어들을 많이 풀었단 말이에요. 충주댐, 괴산댐 대표적인 댐들이 있습니다. 다음. 그러면서 댐을 만들면서 어떻게 돼요? 이주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대청댐도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청풍 같은 경우에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몰지구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 변화가 생기잖아요. 지역적인 변화가. 그래서 대청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대청댐에 뭐냐면 1980년에 완공한 댐입니다. 1980년대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댐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다음. 그 다음에 남한강댐이에요. 이건 1985년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다음. 그러니까 저수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물고기가 붕어는 유속이 빠른 걸 싫어해요. 잔잔한 물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수지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 들어오세요. 우리 홍대기 작가님 보십니까? 오늘 촬영을 좀 해주셨어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가장 충북의 대표적인 저수지 여러분 알고 있는 거 뭐 있어요? 의림지요. 시대가 언제라고 해요? 뭐 삼국시대까지 올라간다 들었었잖아요. 바로 이 저수지에 최근까지도 붕어 잡이를 했었대요. 그런데 그 동네 어른들, 오늘 학예가님이 안 오셨는데 지금 오시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물고기, 붕어의 이 주둥이, 아감이 있는 부분을 쪼아서 반찬으로 해먹었다라는 기억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시대로 보면 의림지부터 명안지, 초평리, 배곡지까지 지금 여기를 중심으로 붕어찜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다음. 그래서 총 122개의 저수지가 지금 충북에 있습니다. 네, 의림지 잘 알고 있을 거고요. 다음 거.
진천의 3대 저수지나 백곡지. 여기 보면 붕어, 잉어, 메기. 지금도 낚시하러 가죠. 근데 최근에 가보니까 메말라가지고 다 내려앉았더라고요. 물고기 없을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초평 저수지가 있죠. 여기에 바로 지금도 가장 사랑받는 낚시터이죠. 네, 명암지가 있고 나무. 네. 그래서 이렇게 저수지들이 만들어지고 시대가 되면서 물고기가 약간 변화가 있었어요. 붕어가. 그런데 붕어를 우리가 붕어가 뭐야? 근데 붕어 부자를 쓰는 거예요. 물고기 연자에다가 그 사람 인자에다 만이천자를 써서. 근데 신증 동국여지신남이라든지 세종실록 지리지에 부어 또는 증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붕어라는 용어는 아마 1600년대 이전부터 사용되었다. 뒤에 나올 건데. 근데 이게 부어나 증어는 중국에서 유래한 발음이라고 하네요. 오늘 중국에서 오셨습니다. 선생님 발음, 원투 발음으로 한번 해보시죠. 지위요. 예. 그러니까 지유는 증어를 중국어 발음은 지유, 그 다음에 구의 거 한번 발음해 보시죠. 부어. 후위. 후위. 예. 그 발음이 중국어 발음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해봉암에 보면 1600년 붕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1600년에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여기 지금 붕어 전문가가 계시더라고요. 우리 저기 삼겹살 거리, 지금 그 삼겹살 거리를 만드신 우리 김동진 선생님께서 와 계신데, 보면 토종붕어와 중국붕어, 일본 떡붕어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주 그 세 개가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대략적인 걸 그냥 제가 설명을 한다면 그 한국 붕어와 중국 붕어와 이 입하고 눈의 거리가 약간 우리의 토종붕어가 이렇게 입이 앞으로 뾰족 나한테 눈하고 입에 있잖아요. 근데 1980년대 댐이 만들어지고 저수지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일본의 어종을 갖다가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그러니까 떡붕어도 우리나라 것도 있고 일본 것도 중국 것도 있는데 바로 일본의 떡붕어가 그 1980년대 저수지하고 그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어종이 바뀌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는 바로 중국의 붕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셔서 보면 중국 붕어인지 한국 붕어인지는 제가 확인하기에는 그 비늘의 모양이라든지 또 이렇게 세부적인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다음 거. 네. 여기 지금 보고 있어요. 예. 소정 붕어는 중간인데 이 중국 붕어는 잎하고 눈의 거리가 짧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뭐 서생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 올려놨고요. 이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월척을 해서 굉장히 보통이 한 15cm 그리고 20cm 저렇게 30cm 이상 되는 붕어도 비싸로 되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저 붕어 잡으시면.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유적에서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요리 찜요리 같은 걸 언제부터 해먹은 거야? 이런 건 기록이 없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록이라는 게 문헌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적의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릇들 있잖아요. 그래서 전통 음식이나 과거의 우리 그 음식의 역사를 얘기할 때는 이 조리도구에 관한 얘기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근데 뭐냐면 원삼국 시대 때에 이렇게 시루가 출토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마한 뭐 이런 식인데 여기 지금 시루의 모양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 시대 구분이 되게 되는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추성상상에서 그러니까 증평에 두 종류의 시루가 나오거든요. 뭐 이런 식의 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보세요. 그다음 백제에 해당되는 거, 예, 그 시루의 그 투공이 모양이 다르죠. 이런 거를 전문가들이 구분하는 거고요. 가경동이라든지 풍정리에서도 이렇게 백제시대 때에 실제로 음식하시는 고각자나 음식하시는 선생님들 얘기는 뭐냐면 조리법에 가장 먼저는 찍는 거였다. 음식이고 뭐고 다 쪄서 먹는 것들이 먼저 나오지 않았냐. 다음. 사실은 시루에 찌는 것도 있지만요. 돌을 달궈서 돌 위에 이렇게 훈죽을 해서 먹는 그런 요리들도 있어요. 청동기 시대 때, 그러니까 조동리라든지 그런 보면 야외 노지에 그 노천으로 된 그 돌 무더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왜 그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 오지 가는 거 보면 사냥해가지고 돌 낡아가지고 해가지고 거기다 두고 또 다시 돌을 놓고 흙을 쌓아가지고 먹는 거 나오잖아요. 그런 조리법도 있었을 겁니다. 여기 지금 고구려 신라, 청원 남성벌 유적, 대표적인 고구려 유적인데요. 거기에서도 이렇게 시루가 나오죠. 다음. 네, 그리고 뭐 더할 나위 없이 고려와 조선시대 때는 떡도 찌고 뭐 많이 만들어 먹었잖아요.
때 서여모형이라고 해서 말을 이용하는 그 떡 얘기가 나오거든요. 기회가 되면 이 아카데미 매달 한 번씩 할 건데 그 서여모형에 관한 얘기도 제가 좀 드릴 겁니다. 다음. 네. 기록이 참 많아요. 이제 유물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본 거고요. 그림에서 이 그림 아시죠? 예, 이 그림 아시죠? 이 그림 보면 해학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가운데 보면 접시에 생선 한 마리가 놓여 있어요. 가시만 남아있는 생선 한 마리. 그 다음에 이렇게 밥그릇이 놓여 있고 이렇게 나무 젓가락으로 지금 넣고 있습니다. 아마 들판에 있는 나무를 뚝뚝 잘라가지고 젓가락으로 만들었겠죠. 저 고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삼겹살 와 계신데 굽는 요리에 능하지 않았어요. 우리 조상님들이. 그래서 기록에 보면 조선시대 때에 돼지를 어떻게 구웠냐면 통째로 구운 거예요. 그래서 돼지 내장이 터져가지고 뭐 아주 보기 흉했다 이런 기록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돼지를 잘게 손질해서 예쁘게 굽고 이런 거는 조금 더 올라오는 시대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보면 대부분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큰 그릇에다가 불을 해서 중탕을 해서 끓이듯이 많이 해먹었잖아요. 우리 가마솥 때도 보면 어른들이 그렇게 많이 해먹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바로 1754년 아까 영조대왕 그림 보셨는데 1730년이었잖아요. 이 시기가 영조시대예요. 영조시대 때 그 김득시 선생님께서 그리신 그림에 보면 이렇게 유유자적 그래서 강가에서 물고기 잡이해서 나눠 먹는 그림들이 나옵니다. 다음 네 이제 머리 아프기 시작하죠. 근데 절대 머리 아플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누구의 요리책 지금 반찬 등서 나오셨는데 옛날부터 조리서가 있었어요. 근데 조리서라는 게 양념을 어떻게 하세요? 이런 조리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리서, 그 다음에 백과사전. 옛날에도 그런 게 다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기록들이 있는데 붕어에 대한 가장 이른 기록은 1530년에서 나오는 그 신중국 동국이 어디 승남에 그 붕어에 대한 이야기가 부어라고 해서 나와요.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전국지리지에서 물에 붕어 어종이 이런 것들이 있었다. 부어라는 것이 있었다. 이런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기록입니다. 충북 지역에 붕어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서 고사촬유라는 것인데 이거는 그냥 유서예요. 유서, 교양서예요. 그런데 1554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백과사전인데 여기에 뭐가 되어 있냐면 제천 단양의 토상품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향토, 그러니까 토상품으로. 근데 이거를 왜 기록하게 되냐면 임금님한테 토상품을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진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임금한테. 근데 옛날에 임금할 때 노루가 됐든지 전복이라든지 생물로 올라가는 게 없어요. 다 말려요. 조기도 그렇고 다 말려요. 말려서 올라가는데 바로 그런 것들을 징수를 하려면 토상품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조사가 다 내려왔는데 충북 지역에서 붕어가 토상품으로 기록된 것은 바로 1554년에 고사촬유가 처음입니다. 네, 거기에 붕어, 제천 단양에 붕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757년에 나온 그 여지도서에 명조 때 이제 건데 아까 회원도 그려주시기하고 거의 같죠. 그때 바로 충주 지역 이제 그 제천 단양 빠지고 충주에 바로 물산으로 토상품으로 붕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음. 예,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고조리서에서 부어찜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게 뭐냐면 그렇다고 이게 붕어가 우리 지역에서만 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도 먹었던 음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륙지방이고 남한 붕어는 물가에 강하게 많이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주식시 시대로 주식시 1800년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대전에 은진송씨 동춘당 그 종택에 보관이 되어 있는 바로 한글로 되어 있는 조리서입니다.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원체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 제가 수업을 받을 때 여기 교재거든요. 원고는 따로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안에 보면은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합총서가 그 현대 음식
여기 필사로 되어 있는데 규합 청소의 그 부어짐이 설명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시의 전서라고 해서 이건 저기를 알 수가 없어요. 작자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19세기 말에, 그러니까 1800년대 말에 된 거를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를 적은 것은 1919년에 우리 반찬 등속이 나왔을 때하고 비슷한 시기죠. 그거를 원본을 필사를 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다음 넘겨볼까요? 여기 지금 보시면요, 규합 청소에 이제 되어 있는 거랑 여기 지금 시의전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주식 시에는 어떻게 되냐면 붕어 배를 갈아서 내장을 빼고 그 안에 어만두 속을 넣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규합 청소에는 이 속에 아무것도 안 넣어요. 아무것도 안 넣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온 시의전서에는 뭐냐면 여기에 다시 속을 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어찜에는 지금 부어찜하고 다르게 부어찜에는 이 속에 무언가 들어갔어요. 자, 어떻게 들어갔는지 어떤 맛인지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건 지금 현대의 부어찜이에요. 이게 어디의 부어찜이냐면 그 조평에 그 송이집 아시죠? 송이집. 예, 송이집에 그 제일 큰 걸로 이거 사진 찍으려고 며칠 전에 가서 먹고 왔어요. 이게 왔는데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붕어가 중국산인지 이런 거를 보니까 표시가 나더라고요.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과는 정말 이런 붕어찜이 길들여져 있을 거예요. 근데 부산 경상도 부산 쪽에는 무를 많이 넣고 간장을 넣고 조리듯이, 그러니까 그 붕어를 조리듯이 해서 먹거든요. 그런데 문헌에 보이는 붕어찜은 어땠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손질을 다 해놨어요. 저기 오늘 KBS에서 제가 연락한 게 아니 뭐 찾았어 오셨는데 지금 뭘 가끔 되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건 뭐 저기 소정붕어예요? 아니에요. 중국산이에요? 소정붕어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이걸 보니까 알겠어요. 여기 보니까 잎하고 여기가 짧아요. 네, 곡선도 그렇고 그다음에 색깔도 좀 다르더라고요. 지금 붕어집에 가서 그 뭐 드시면 다 중국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산란기 때 알이 맛있거든요. 초여름에 산란을 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강으로